김미영은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엄마의 손을 놓으며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오열한다. 당신도 경험했거나 곧 마주할 그 순간.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는 것. 이건 불효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심리학적으로 밝혀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58세 주부 김미영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목표는 딱 하나다. 엄마를 깨우기 전에 세탁물을 정리하고 밥을 짓고 약을 준비하는 것. 엄마, 일어나세요. 85세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왼쪽 다리가 마비된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미영은 엄마를 화장실에 모시고 간다. 기저귀를 간다.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떠먹인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2시, 미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 우리 딸 학교에서 전화 왔었어. 학교 폭력 건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영은 손이 떨린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자라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할 과부와 롤 오버로드라고 부른다. 미영은 동시에 여러 자아를 살고 있다. 부모를 모시는 효녀,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 직장에서의 직원 파트타임이지만 이 역할들은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모두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 심리학자 알빈 토플러는 이를 미래의 충격 퓨처 샤크이라고 했다. 현대인은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울증의 90%는 선택의 부족이 아니라 책임의 과잉에서 나온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미영은 밤 11시에 침대에 눕는다. 하지만 잠을 못 잔다. 엄마가 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어쩌지? 딸의 담임 선생님께 내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나? 엄마의 의료비, 딸의 학원비, 남편 봉급으로는 모자란데. 이 생각들은 밤 3시, 4시까지 이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개념은 매우 강력하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성인 나이 35세에서 65세에는 생산성 대 침체라는 갈등에 직면한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내가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 한국의 자녀 세대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고 있는가? 미영의 어머니는 한 번도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다. 하지만 미영은 안다. 어머니의 다리가 마비되면서 목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신세가 되어서. 어머니가 올 때 미영의 마음은 부러진다. 그리고 그 부러진 마음은 곧 자신을 향한 질책으로 변한다. 내가 더 잘 챙겨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미영은 그 주 목요일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간다. 어머님의 상태를 보면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배뇨, 욕창 관리 약물 투여 등이 필요한데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하다. 마치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뉘앙스처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24시간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 말이 미영의 가슴을 어떻게 때릴지 의사는 알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미영은 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떨어져 앉을 거라는 걸. 미영은 그 다음 주 요양원 정보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는
죽음의 심리 수용 과정을 5단계로 나눴다. 1단계 부정 디나이얼, 2단계 분노 앵거, 3단계 타협 바그 AI닝, 4단계 우울 디프레션, 5단계 수용 액셉턴스. 놀랍게도 우리가 큰 결정을 앞할 때 이 과정을 거친다. 미영은 부정의 단계에 있다. 요양원 자료를 찾으면서도 어라, 이곳은 너무 냉해 보이는데 저곳은 비용이 너무 비싼데? 라며 모든 선택지를 거부한다. 심리학에서 이를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한다. 미영의 남편이 말한다. 미영아, 어머님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영은 화낸다. 그게 뭐 하는 소리야?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는 거야? 분노가 터진다. 이 분노는 상황에 대한 분노이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조건부 긍정적 존중, 컨디셔널 파저티브 리가드이라는 개념을 말했다.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자식이 부모를 잘 챙기면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받는다는 뜻이다.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진짜 좋은 딸인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 물음은 자신을 괴롭힌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주변인들을 향한 분노로 분출된다. 남편은 뭐 하는 거고? 시누이는 왜 도움을 안 주고? 사회에서는 왜 노인 돌봄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분노는 실은 무력감, 파월러스너스의 다른 표현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 런드 헬플러스너스이다. 미영은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러나 선택은 자신이 해야 한다. 이 모순이 분노를 만든다. 몇 주가 지난다. 미영은 요양원 자료를 몰래 꺼낸다. 이번엔 다르다. 이전의 거부가 아니라 계산이다. 이곳은 물리치료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어머니가 약간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를 봤을 때와 비교하면 요양원이 더 전문적일 수도. 이것이 바로 타협, 바그 AI닝 단계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최소한의 손실로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셀라고 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심리적 고통을 조절한다. 미영은 이제 요양원을 배신이 아니라 선택으로 본다. 어머니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미영은 한 번 눈물을 흘린다. 그건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의 눈물이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눈물. 선택을 한 후 미영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 실제로 요양원을 신청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미영을 짓누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예비 우울, 엔티서퍼토리 디프레션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울감. 미영의 어머니는 계속 묻는다. 미영아, 넌 요즘 왜 이래? 밥도 안 먹고? 미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답하려면 자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한다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회피, 어보이던스가 생긴다. 미영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화장실을 도와줄 때도 밥을 먹일 때도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 어태치먼트 시리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애 최초의 안전기지, 식유 베이스다. 그 기지를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신처럼 느껴진다. 미영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 어머니가 요양원의 창밖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꿈. 미영이 심리 상담을 받기로 한 건
남편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 상담 클리닉의 벽은 회색이었다. 그리고 상담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단지 기다렸다. 그리고 미영은 울었다. 울음이 그친 후 상담사가 말했다. 김미영님은 지금 선택의 죄책감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선택의 죄책감이요? 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세요. 어머니를 돌보고 싶지만 당신의 가족도 돌봐야 한다. 이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미영은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죄책감이 정상이라고 인정해줬다.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는 행동 편향, 액션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언가를 한 것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미영은 요양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 아직도 부모님을 다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상담사가 계속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어머니분도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영은 놀랐다. 어머니요? 네. 어머니분도 자신이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실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순간 무언가가 미영의 안에서 바뀌었다. 부모의 심리 역할의 역전롤 리버설. 심리학자 스티븐 세즈는 역할 역전이 일어났을 때의 심리적 충격을 연구했다. 평생 자식을 돌봤던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것은 부모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평생 돌봄을 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였고 아팠을 때 밤샜다. 이것이 어머니의 정체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반대가 되었다. 어머니는 이제 돌봄을 받는 사람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체성의 상실, 로스 오브 에이전시라고 부른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 미영의 어머니가 이렇게 울었던 적이 많다. 미영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미영은 이 말을 항상 나를 탓하는 말로 들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딸에게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즉,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무력한 몸이 되다니,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니, 내가 너에게 이런 짐이 되다니, 이 모든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택의 윤리학. 이제 미영이 봉착한 문제는 더 이상 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리 심리학, 모럴 사이칼러지 문제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기초 이론, 모럴 파운데이션즈 시리를 제시했다. 인간의 도덕은 돌봄, 해악, 공정함, 속임, 충성, 배신, 권위, 전복, 신성함, 타락. 이 5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다. 미영은 지금 이 5가지를 모두 저울질하고 있었다. 돌봄 어머니를 잘 돌보고 싶다. 그러나 가족도 돌봐야 한다. 공정함 어머니만 챙길 순 없다. 그러나 사회가 가족을 강요한다. 충성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다. 권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전통. 그러나 그 전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성함 가족의 인연은 거룩하다. 그러나 그 인연이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윤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미영을 깨웠다.
요양원은 버림이 아니라 책임의 형태 변화였다. 미영이 어머니를 매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다가 쓰러진다면 누가 더 고통받을까? 어머니도 나 때문에 딸이 쓰러진다며 더 자책할 것이다. 미영도 계속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미영의 가족도 엄마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요양원을 선택한다면 어머니는 전문적인 24시간 돌봄을 받는다. 미영은 간병인 역할에서 벗어나 딸 역할로 돌아갈 수 있다. 미영의 가족도 엄마를 잃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는 어머니도 딸을 잃지 않는다. 문화심리학의 관점. 심리학자 하임 타우브는 문화적 스크립트 컬처럴 스크립트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 사회의 효 개념은 산업화 이전 농업 사회의 경제 구조에서 만들어졌다. 자식이 많을수록 좋다. 나이 든 부모를 자식이 돌봐야 한다. 이를 효라고 미화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로 한 명의 딸이 모든 돌봄을 담당할 수 없음. 의료체계의 발전으로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함. 복지제도의 확대로 요양보험제도의 등장. 즉, 문화 스크립트는 현대 사회 구조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여전히 전통적 효를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내재화된 규범, 인터널라이즈드 놈즈이라고 부른다. 사회에서 학습한 규범이 너무 깊게 들어와서 마치 자신의 진정한 신념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요양원 입구. 2024년 3월 봄이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요양원 입구에 섰다. 어머니는 조용했다. 엄마, 여기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괜찮아?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 미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라도 편하면 좋겠다. 이 말에 미영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건 정과 다른 눈물이었다.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상호 이해의 눈물이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치유력, 힐링 파워 오브 엠퍼시에 대해 말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되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미영은 이제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었다.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이것이 건강한 분리, 헬시 세퍼레이션다. 심리학이 말해주는 위로. 그 다음 3주간 미영은 요양원을 매일 방문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직원에게 엄마는 어제 밥을 잘 먹었어요? 라고 묻는 자신이 이상해 보였다. 전에는 자신이 직접 밥을 떠먹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미영아, 시금치나물 너무 맛있다. 여기 식당 아줌마들이 정성껏 해주시더라. 처음으로 미영은 어머니가 밥을 먹는 행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경험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과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미영은 이전에는 어머니를 돌봤다는 의무 완수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다. 때로는 놓는 것이 더 잘 돌보는 것이 될 수 있다. 6개월이 지났다.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랐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졌다. 간병의 육체적 고단함이 사라졌을 때 정신도 함께 회복되었다. 관계의 회복, 남편과 저녁을 함께 먹을 시간이 생겼다. 아이와 숙제를 함께하는 여유가 생겼다. 미영은 간병인 미영이 아니라 미영으로 돌아왔다. 몇 년 전 즐기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성인기의 발달 과제를 다시 생각해봤다. 성인은 생산성과 자아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미영은 어머니를 돌봄으로써 사회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은 그 둘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 놀랍게도 어머니도 변했다. 처음엔 미영이 걱정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고독하게 느낄까봐. 하지만 정반대였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았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눠주고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역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노년기의 발달 과제는 통합대 절망이다. 과거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것. 어머니는 돌봄을 받는 피동적 존재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능동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미영이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영아, 요양원 선생님이 내 간호 비결을 배워가고 싶대. 내가 60년 간병 경험이 있잖아. 미영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존경했다. 단순히 효심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 자체를 존경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400만 자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집단적 심리 변화다. 우리는 이제 묻는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심리학은 대답한다. 어머니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 어머니가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나는 완벽한 간병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 이것이 실은 더 책임 있는 선택이다. 매일 8시간을 함께하되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보다 주 3회 방문하되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표현으로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 미영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책을 읽는 것, 이것들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원하는 딸의 행복이라는 걸 아는 것. 6개월 후 미영의 휴대폰에 카톡이 왔다. 요양원 사회복지사에게서였다. 미영님, 어머니께서 요양원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주 2회 인생 경험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해 하십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심리학자 로라 캐스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부모를 요양원에 맡길 때의 죄책감은 실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현명하게 전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믿고 부모와의 관계를 간병에서 사랑으로 돌려놓을 때 당신의 선택도 그 선택 속의 고통도 모두 정상입니다. 우리의 황혼만사를 함께 읽어가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황혼만사는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